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최현덕입니다. 개념체계에 기반한 KIFRS 사례 연구라고 해서요. 저희가 기준원에서 2015년도부터 5년도에 겨울에서부터 시행을 했었었고요.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IFRS가 원칙 중심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원에서 IFRS를 계속해서 지금 내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히 그냥 기준서가 옛날에 K갭에서 IFRS로 기준이 바뀐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K갭은 원칙 중심, 규칙 중심이고 IFRS는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 사고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컨텐츠로서는 간단하게 회계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하고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해외 이런 부분들도 아주 간략하게 회계 환경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원칙 중심 IFRS라고 했는데 그것들과 모든 기준서에서는 개념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 간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개념체계에 기반해서 회계의 사건이라든가 상황 등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사례 연구를 통해서 사례가 한 30-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 다음에 IFRS에서 원칙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 회계 사건이나 상황에 맞춘 거기에 딱 적절한 회계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경영진이 그 회계 정책을 개발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원은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금융위원회에서 그 회계기준 재개정 작업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의 1999년도에 외관법을 통해서 그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원에서 1999년 9월 1일이 저희 창립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18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 같네요. 그 다음에 목적은 그 회계기준 제정 업무를 주로 하는 거고요.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사업으로는 마찬가지로 회계기준 재개정, 그 다음에 외부 감사 관련된 연구, 그 다음에 교육 홍보, 그 다음에 국제 단일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기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원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 기본이 회계기준위원회가 그 기본 핵심이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회계기준 제정, 의결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지배구조 관련에 있어서 이사회가 한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총회라고 해서 저희 기준원에 회비도 좀 내주시고 그래서 저희 재정에 도움을 주시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연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원장님 빼고 우리 행정팀 한 5명까지 포함해서 한 2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문 스텝은 한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회원총회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경제단체들이 전부 회원사로 지금 들어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기준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제 실무적으로 회계 지뢰신 관련된 위원회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뢰신 연석회의라고 해서 KIFRS 같은 경우에는 원칙 중심이다 보니까 기준원에 질의하시면 이건 뭡니다 라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여러 기관에서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서 답변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IFRS 연석회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자문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준원에서 지금 IFRS를 2011년도부터 전면 도입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회계 주권 문제가 그때 좀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국이 회계 기준 재개정 업무를 아니고 ISB가 하다 보니까 회계 주권을 놓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기준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ISB 조직에 6개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기준원의 기준위원회와 같은 ISB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에 지배구조로서 파운데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러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배신위원회처럼 해석위원회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조직이 전부인데요. 그리고 이제 ASAP라고 해서 회계 기준과 관련된 자문위원회가 또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한국인이 다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결코 회계 주권이 ISB에 다 넘어간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열심히 저희가 노력해서 그 ISB에서 기준 재개정할 때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ISB가 자기네 프로파일로 작성된 150개의 국가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자료를 보게 되면 126개의 국가가 IFRS를 도입을 이미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15개 국가는 IFRS를 도입 중이거나 일부 적용 허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요. 일본은 그 전면 도입 아닙니다. 기업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개국이 IFRS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자국 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참 아픈 부분이죠. 중국하고 미국이 IFRS 도입하고 있지를 않은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노력을 했어요. ISB하고 미국하고 전 세계의 기업과 관련된 언어를 동일하게 하자. 그게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효익 비용 측면에서 그 다음에 회계 주권 상실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다음에 IFRS가 원칙 중심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만든 패스비에서 만든 회계 기준보다는 적용 지침이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 패스비에서 만든 회계 기준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적용 지침이 불충분한데 이걸 만약에 없애고 IFRS 도입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자기네 관련된 모든 작성자들, 회계사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비용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거의 물 건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고품질의 단일 회계 기준을 위해서는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IFRS를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자국에서 유통되는 기준이 되게 많아요. 자국의 회계 기준이 있고요. 패스비, 미국 회계 기준도 허용해주고 있고요. IFRS도 허용해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IFRS 중에서도 몇 가지 수정해서 모디파이드된 그런 기준도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4가지가 지금 허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일본에 적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1월 말 현재 138개 기업이 이미 IFRS 채택 또는 공시를 하고 있고요. 20개 기업이 채택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을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도 자기 나라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웨이거장이라고 하는 옛날에 ISB 위원이셨는데요. 이제 중국 대표로서 ISB 위원이 되셨었는데 그분이 자기 나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IFRS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봤더니 그 차이가 순자산과 순이익의 차이가 0.11%, 0.06%로 아주 근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IFR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한 거다라고 이제 국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같은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걸 잠깐 돌아와 볼까요? IFRS 도입 이후에 회계 환경이 조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법률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감사인하고 증선위에 회사가 재무제표를 동시 제출하는 게 1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자문 못하도록 금지된 것들이 14년도에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처벌 강화 등이 있었었고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의 회계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업들이 회계 역량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조사한 부분인데요. 이제 파란 부분은 13년, 14년, 15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자기 스스로 내 작성 능력은 얼마야 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4.93으로 상당히 높게 있고요. 반면에 감사인인 회계사가 봤을 때 자기가 피감사인인 회사에 나갔을 때 작성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보면 조금은 낮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랑 감사인이 보는 거랑은 조금 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아이파스 도입한 이후에 사실 많은 고생들을 하셨었고요. 시스템도 다시 밟았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구체적인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IFRS가 원칙 중심이다 보니까 기준 자체도 어렵고 실무 처리도 옛날 같으면 기준원에 질의하거나 기준을 보거나 기준에 없으면 기준원에 질의하거나 금감원에 질의하면 제깍 답변을 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내 지금 일하는 것도 힘든데 개정 내용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왔거든요. 2011년 이후에도 내년에도 나오죠. 아마 내년에는 수익기준서하고 아마 금융상품기준서가 개정이 됐을 거고요. 그런 것들 다 업데이트하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경영진이 회계부서에 대한 어떤 투자 인색, 이해 부족 그런 것들을 좀 꼽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그럼 직접 작성할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교육을 통해서 하는 부분 쪽에 좀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 내 회계 전문 인력 육성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 인력 육성 교육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물론 회계 전문가를 나는 그냥 회계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아이파스 교육 과정에 대해 바라는 점 이 부분인데요. 사례 중심 교육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이플러스 기준서 보게 되면 너무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 하나 딱 주게 되면 모든 게 해결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말만 길어지고 있어서 사례 중심 교육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의외였던 게 교육을 의무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의외였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교육이든 뭐든 의무화되게 되면 규제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무자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이 많은데 회계교육 받으러 가야 돼요 라고 하게 되면 일 먼저 해. 바쁠 때는 교육 받지 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화를 시켜주면 적어도 교육받는 그 시간은 충분히 자기한테 주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임원들도 교육을 받아야만 자기네들 상황을 파악을 하고 IFRS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자기들 상황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사설이었고요. 원칙 중심 IFRS와 개념치기의 관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IFRS는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이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거고요. 기준서를 제가 어제 쭉 세어봤더니요. 기준서가 딱 40개, 41개인가? 40개 정도고요. 해석서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여 개 기준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그 주제를 보다 보면 우리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쪽, 그 다음에 자본 쪽 사이드,
그다음에 수익 비용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항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기준서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서들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개념 체계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그 토대 하에서 각 개별 기준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서들을 개발을 할 때도 이 개념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 체계는 개별 IFRS 기준서 각각들에 대한 그 뼈대라든가 근간을 제공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개념 체계는 기준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니다라고 했었냐면 사실 사회가 발달을 하다 보면 기준서, 개별 기준서별로는 새로운 것들을 업데이트합니다. 계속해서 개정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동시에 개념 체계를 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개념 체계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개별 기준서 만들 때는 또 거기에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면 기준서하고 개념 체계가 조금 약간 아기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IFRS 안 맞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최우선순위는 IFRS입니다. IFRS에서 개별 IFRS에서 명시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개념체계 오늘 주제가 개념체계에 기반한 그 연구인데요. 이 개념체계가 현재 개념체계가 부실한 점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공사한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부실한 점이 많은데요. 이게 작년에 공개초안이 나왔고요. 내년에 다 재개보수한 개념체계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번역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새로운 개념체계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 체계하고 개별 IFRS 관계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개념 체계에 있어서는 재무보고를 하는 목적이 뭐냐, 왜 재무보고를 하느냐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회계 사건이라든 상황들에 대해서 회계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다면 개별 기준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거의 유사합니다. 어떻게 분류할 것이고 어떻게 측정할 것이고 인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재건은 어떻게 할 것이고 표시 공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의 기준서가 공통된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하나하나 분류 원칙, 측정 원칙, 표시 공시, 인식 재고 원칙들이 사실 이 개념 체계에 기반해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그 개념 체계와 관계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개념 체계에서 그 회계 기준과 관련된 개념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IFRS인 원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까지는 돼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칙에 기반해서 구체적인 그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성자가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K갭 시절에는 여기 규칙까지 기준원에서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질의하시면 저희는 당연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하루에 20개, 30개, 30개, 40개 전화도 받아야 되고요. 또 계속해서 질의시 나갔어야 되는 부분이었었죠. 근데 지금 요즘에는 기준원에 질의하면 잘 안 해주실걸요. 그냥 이러라는 것들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준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원칙까지는 당연히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규칙은 그 작성자들이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좀 볼까요? K2의 여행사는 영업용 차량 2대를 각각 5천만 원에 구입하여 개조하였습니다. 개조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의 이슈. 차량 개조 비용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가?
자,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 저 같으면 판단 못합니다. 이 개조 비용이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만약에 일반적인 차량이었는데 이게 여행용으로 관광산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의자가 굉장히 불편했었다. 그러면 의자가 굉장히 여행에 맞게 관광에 맞게 개조가 됐다. 그건 저는 그 취득원가에 넣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이 관련자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조금 고급화 내지는 좀 다른 색깔을 좀 다른 식으로 하면서 불필요하게 들어간 부분 그런 부분 같으면 좀 취득원가에 넣지 않고요. 비용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원에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항목들을 보시고 작성자가 그걸 판단하셔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좀 볼까요? K여행사는 영업용 차량을 5년 또는 10만 킬로만 운행하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K여행사는 운행이 완료된 차량은 500만 원에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시장에서는 10만 킬로를 운행한 유사한 차량은 8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5년이 경과한 유사한 차량은 4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차량의 경제적 내용 연수는 이 회사는 차량을 5년 또는 10만 킬로까지만 운행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회사의 지금 재무 담당입니다. 내용 연수 하셔야 감가상각 하실 거 아닙니까? 내용 연수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5년으로 하실 분. 10만 킬로로 하실 분. 저 같으면 5년으로 해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20%씩 5년 동안 해야겠죠. 근데 10만 킬로다 한다고 한다면 그 해 어떤 해는 좀 많이 달렸을 수도 있고 적게 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으면은 내용 연수를 미리 정할 건 아니고 맥시멈 5년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누적 킬로 수가 1차 년도에 20%를 넘었다라고 한다면 그 넘은 것, 더 큰 거, 20%가 더 큰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저고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근데 회사가 이렇게 보니까 영업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5년까지도 못 가겠고 10만 킬로 달리다 보면 5만 킬로는 아니 5년은 그냥 3년이면 될 것 같다. 그럼 3년으로 떠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3자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량의 추정 잔존 가치를 좀 볼까요? 내가 운행이 완료된 차량은 500만 원을 팔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시장을 보니까 10만 킬로 운행하면 800만 원, 그러면 5년이 경과한 차량은 400만 원 거래되고 있거든요. 자, 잔존 가치 500만 원. 800만 원, 그 다음에 400만 원. 아니, 이거 판단하셔야 돼요. 직접 회계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저 같으면 지금 현재는 800, 400이지만 내가 앞으로 5년 내지는 10만 킬로 타야 되니까 지금 내가 추정한 500만 원을 가지고서 잔존 가치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감가상각할 것인가? 정액법 할 것인가? 정률법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여기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에 완료된 자산을 계속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볼까요? 10만 킬로도 됐고요. 5년도 지났어요. 근데 아직 쌩쌩해요. 그래서 나는 한 3년 정도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너한테, 그 회사 그 사장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아껴 써서 이렇게 3년을 더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회계상으로는 그분은 파이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 연수를 잘못 추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일인 거죠. 미리미리 그것들을 다 상각을 이미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회계 추정을 잘못한 거니까요. 이 부분은 다시 새로운 것들이 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추정치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 가시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 보통 내용 연수가 3년 이내일 경우인데요. 아마 3년 동안 쓰셔가지고 갈아주시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한 5년, 6년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재무 담당이 원래 감가상각 자체를 5년으로 잡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회사가 그 텍스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내용 연수가 짧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텍스 사정인 거고요. 회계상으로는 내용 연수에 사용 내용 연수에 딱딱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ISB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저희랑 느낀 부분입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적용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일관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교육팀을 구성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그 FBT 워크숍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돌아가면서 그런 워크숍을 열었었고요. 기준원에서도 2015년도에 10월 달에 한 이틀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걸 보고서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부랴부랴 그 팀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교재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권 정도 나와 있는데요. 자산편, 부채편, 회계윤리와 종합사를 해서 3개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 자산 쪽하고요. 부채의 일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먼저 그 개념체계에 대한 오해와 이해 이 부분인데요. 그 신뢰성 있는 측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신뢰성 있는 측정? 정확해야 돼. 근데 여러분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은요, 그 측정치를 보게 되면 공정가치인 경우 원가법 사용했을 때 취득원가 그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요. 같은 공정가치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있는 금액이 아닌 한은 추정치가 들어가야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회계에서 말하는 개념책에서 말하는 신뢰성에 있는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해야 된다.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 시점에 측정했을 때는 오류가 없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게 신뢰성 있는 측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좀 볼까요? 그 다음에 중요성. 중요성은 크기야. 재무제표가 내가 총 자산이 지금 100억인데 1억? 상당히 크지. 그래서 1억. 이게 중요한 거냐? 중요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더라도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재무제표에 자산 부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현행 기준서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재무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의사결정. 재무정보 이용자는 누굴 의미할까요? 투자자죠. 이 회사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투자를 이미 했으면 내가 이 투자를 주식을 취득을 했으면 이 주식을 팔까 말까. 그런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거. 만약에 식품회사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근데 이 식품회사가 지금 있는데 지금 단속이 나왔어요. 위생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 나는 떳떳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재무제표에 반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정, 식품위생 관련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보는 넣어줘야 돼요. 만약에 식품위생상에 뭔가 걸렸을 때는 식품회사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 걸리면 거의 데미지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을 적어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대부분 소송을 좀 예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소송 중인 경우 내가 전혀 질 이유가 없어요. 100% 거의 99.99% 승소할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회사의 데미지가 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공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때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안 자체에 대한 그 부분을 중요성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지 않은 항목도 반드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 부분인데요. 1008호 문단 47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오류나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면은 그 IFRS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중요하지 않은 항목도 반드시 회계 처리해야 한다. 그것은 조금 중요성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모품 하나하나 다 회계 처리하기보다는 묶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지 않은 항목도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되는 거냐? 사실 지금 공시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200페이지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공시를 하는 건데요. 사실 IFRS는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사실 기업들이 알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작성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해입니다.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성을 이제 일반적으로 기관 간 비교 가능성도 있지만 기업 간 비교 가능성도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때 통일성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영업손익에 대해서는 원래 IFRS에서는 영업손익은 뭐뭐뭐니까 뭐뭐뭐들만 영업손익으로 가고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기업들이 주된 영업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해서 하도록 돼 있지도 않고 본인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건데 그 2011년도에 처음에 그렇게 나갔었어요. 원래대로. 그랬더니 애널리스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삼성전자하고 저기 LG전자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영업손익이 항목이 너무 달라. LG전자, 삼성전자 아니 왜 항목이 다른 거야?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근데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부분이 이쪽 LG전자는 주력이 아닐 수 있거든요. 다른 아이템이 주력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시를 했었었는데 이거 통일성이 없고 비교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 영업손익에 대해서 기존의 K갭 내용을 좀 가지고 와서 반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러긴 한데 좀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조금씩은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보이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비교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그 다음에 그 IFRS에서는 측정 기준이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두 가지가 있는 거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준서에서 보게 되면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치, 삼각국 원가,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순실현 가능가치 개념도 있고요. 뭐 지분법도 있고 재평가 모형도 있고 순공정가치 모형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각 개별 기준서별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념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점이 이 측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측정 관련돼 있어서 개념체계에서는 거의 나와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보고의 목적, 개념체계에서의 재무보고 목적을 왜 재무보고를 하는 건지에 대한 거니까요. 재무보고의 목적이 누구에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가? 누구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그 재무정보를 만드시나요? 첫 번째, 자원 배분의 의사결정. 지금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무정보 이용자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자원 배분의 의사결정 시 결정을 하기 위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여기서 지배주주까지 포함한 대여자, 기타 채권자인 거냐. 두 번째로는 또 동일한데 직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지배주주는 안 되겠죠. 지배주주는 언제든지 피투자 기업한테 재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특정 정보의 필요에 맞춰 작성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는 유치에 있지 않은 광범위한 이용자. 삼성전자, 우리 국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의 주된 재무정보 이용자는 누구로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재무정보를 만들 때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별로 삼성전자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까요?
적어도 삼성전자에 관심 있는 사람,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까 말까, 이 삼성전자에 내가 대출을 해줄까 말까, 그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나 그 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좀 문제입니다. 지배주주를 포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요, 지배주주는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필요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시각에서 보고 싶으면 거기에 맞춰서 재무정보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재무정보는 만들면 안 되는 거고요. 직접 이 삼성전자한테 네 재무정보 좀 만들어 봐봐 라고 직접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잠재적 투자자, 현재의 투자자들을 위한 재무정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무정보가 아주 스페시픽한 정보까지 넣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일반 목적 재무제표는. 그래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게 명확하게 개념체계에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건 ISB에서 그때 교육팀장에 나와서 얘기를 해줬던 내용입니다. 그냥 볼까요? 채권자의 의사결정의 그 주요 의사결정은 무엇인가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분 상품이나 채무 상품을 매수할 건지 매도할 건지 내지는 그냥 계속 보유할 건지 이런 것들이 가장 의사결정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여라든가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할 건지 회수할 건지 이런 것들이 주요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보는 그럼 뭘까요? 자, 기업이 지금 현재 있는데 앞으로 유입될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 유입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알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줄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기업 자체의 지금 현재 기업의 지금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 자원의 청구권이 얼마만큼 올 한 해에 변동이 되어 있는지 이제 이렇게 보면 금방 파악이 되실 건데요. 그 다음 단계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재무보고의 목적이 그러한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이해관계자가 기업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재무보고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용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평가할 때 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 금방 아실 거예요. 그 투자자들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자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그런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시장에서 배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 전적으로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경영자든 정보를 제대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한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경영자들한테 그 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스튜어드십이라고 해서 수탁 책임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탁 책임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잘 충족되는지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차 중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투자자입니다. 이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다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어떤 정보를 원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 게 가장 내가 판단하기 좋을 것 같습니까? 이 회사가 지금 현금이 얼마죠? 현금주의 형태로 아니면 역사적 원가 그 다음에 원가지만 손상 감가상각은 없고 손상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원가, 역사적 원가주의고 감가상각과 손상이 있는 회계 처리 아니면 공정가치 회계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전체 자산체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평가한 거
여러분 같으면 주식을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100주씩 갖고 있어요. 방금 오전에 보니까 오늘 260만 원이더라고요. 일주에. 그 100주면 꽤 되네요. 예, 그 100주를 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살까 팔까 할 때 연말에 기말에 어떤 정보를 원하실 것 같습니까? 밑에부터 할게요. 이게 현금 수익은 뭐 안 하실 거니까 당연히 공정가치회계로 나는 공정가치가 좋아. 전체 자산 부채 공정가치. 네. 그다음에 아니야 일부는 어떻게 이런 거 브랜드 같은 거 어떻게 평가를 해? 뭐 대부분은 공정가치였지만 측정이 어려운 것들은 그건 안 돼. 이 부분은 그래서 일부만 5번 공정가치회계 하지만 일부만 하겠다. 예. 아유 그거 공정가치 굉장히 플럭처레이션이 심한데 나는 원가 내지는 손상 이거 하겠다. 예. 이건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 같으면 6번입니다. 아니 지금 이 회사의 전체 공정가치를 순공정가치를 보면 그거 나누기 발행 주식수 나누면 한 주의 공정가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공정가치하고 지금 시세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팔지 들고 갈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걸 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불가능해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다 개별적으로 틀려요. 아마 삼성전자 팀에서도 재무팀에서도 10명이면 10명 다 자기네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얼마인지 한번 얘기해봐. 다 틀릴 거예요. 객관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재무정보의 한계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이 측정의 문제에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IFRS 기준서에 보게 되면 이 모습이죠. 거의 이 모습 4번하고 5번 그 중간에 항목별로 어떤 건 공정가치를 굉장히 밀고 어떤 것은 지분법을 한다거나 어떤 것은 원가법에다가 손상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씩 짬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다음에 신중성을 볼까요? IFRS 개념책에서 보면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신중성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신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처를 하다 보면 불확실성이 꽤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판단을 행사할 때 어느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바이어스는 넣지 않는 걸로 어느 거나 중립적으로 보겠다. 그게 신중성이냐. 두 번째로는 자산과 수익은 회사가 항상 불안정한 그 사회에서 불안정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산과 수익은 좋은 것은 과소평가하고 부채와 비용은 과대평가를 할 것이냐. 그게 신중성이다. 세 번째로서는 수익과 자산보다 그러니까 비용과 부채는 적시에 인식을 하는데 수익과 자산은 조금 나중에 인식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조건적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그 경제 환경이라고 하는 게 항상 호황기가 있으면 불황기가 있고 이렇게 물결 치듯이 파동을 이렇게 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그런 모습들을 다 보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호황기 때는 이익을 조금 작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불황기 때는 이익을 조금 과다하게 해서 좀 이분하게 회사가 그 순자산이나 그 손익이 보여지게끔 그게 신중성이다. 다섯 번째 담당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원하는 금액을 보고 해야 좀 오래 지낼 수 있나요? 아무튼 이게 신중성이다. 다시 한번 손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5번. 아마 5번은 1, 2, 3, 4랑 같이 듀엣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4번. 조금은 좀 이분하게 가자. 네, 지금 기준서상으로 보면 이겁니다. 신중성은 절대 보수주의, 조건부 보수주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어느 거나 그 동일하게 부채든 비용이든 자산이든 어느 거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바이어스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기준서 이렇게 하나하나 항목들을 들여다보면 조금 아닌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충당 부채 쪽은 인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발 부채는 이제 주석으로만 하는데
자산 쪽 사이드는 되도록이면 인식을 안 해요. 부채는 조건 충족하면 인식하는데 자산 쪽은 그런 게 조금 약합니다. 그걸 보면 아직까지도 개별 기준서 아이템 항목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조건부 보수주의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조금씩 바꿔가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신뢰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책에 기반한 IFRS 교육 이제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프레임워크를 이 하나의 툴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개별 재무제표 IFRS가 제시하는 회계 원칙이 조금 보이고요. 그 이해가 좀 쉬워질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짜봤는데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건데요. 좀 체계화 시킨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아시다시피 재무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수익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산, 부채, 자본과 관련된 것은 스탁 개념이죠. 그래서 그 시점에 기말 시점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 그 자체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 수익과 비용은 그 어떤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나의 경제적 자원이 변동된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되겠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들여다봤을 때 이 개념은요,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좀 재미없지만 일단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했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좀 졸립죠. 그 다음에 부채도 볼까요?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했고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A 기업은 가스를 공급하는데 그 가격은 연초에 정부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가스 들어올 텐데요. 그게 1평방 미터당 얼마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에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기업이 그것을 충실하게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업은 원가가 발생을 하면 10%의 마진만을 먹게 됩니다. 우리나라 가스공사가 대표적인 데인데요. 그런데 연초에 정부에서 규제가 되었는데 조달 원가가 예상보다 낮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진이 초과하게 되고요. 이 초과 마진은 다음에 가스 공급을 할 때 공급 가격을 낮춰요. 그래 낮춰서 하게 되고요. 만약에 조달 원가가 높았다? 그럼 다음 연도에 그것만큼 보존을 해줘요. 그래서 이 기업은 항상 그 조달 원가의 10%에 해당되는 만큼은 마진을 먹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연초에 정부가 요율을 보면 1세제곱평방미터당 110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조달 원가를 보니까 80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기업은 80원하고 8원의 이익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22원만큼 내가 더 받았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렇게 되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22원을 기말 현재 부채로 인식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식 안 해야 될까요? 아까까지 그 요건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인식해야 된다. 현재 의무도 있지 않느냐? 내지는 혹시 부채 인식해야 된다. 인식 안 한다. 나머지 모든 분. 보셔야 돼요. 그 현재 의무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출은 있어요. 있죠. 내년에 나갈 것 같아요. 이 국민들이 한꺼번에 나 가스 공급 안 할래 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없을 거니까. 그런데 현재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의무는 언제 발생이 되냐면 내년도에 공급을 해야만이 그때 의무가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때 부채를 인식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동일한 건데 다른 걸로 볼까요? 자, 근데 초과되었는데요. 이 초과 맞은 다음에 수요자한테 환급을 해줘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요. 부채를 인식한다. 당연히 하셔야죠. 지금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정해져 있고요. 당연히 내년도에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했던 그 경우에는 내년도에 공급이 발생을 해야만이 그 공급 가격에서 감해서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공급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추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차이가 되는 거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가지고서 예전에 기준원에서 거의 6개월 동안 어마무시하게 논쟁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시는 분은 좀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반대쪽으로 자산 쪽이었는데요. 이게 다음해 연도에 곧바로 이렇게 차익을 받거나 주게 되면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정부에서 생활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제 반대 케이스인데요. 생활 물가가 너무 오른다. 그런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100원으로 딱 묶어놨어요. 그런데 중간에 환율이 오른다거나 가스 관련된 그 금액이 오른다거나 하게 되면 이 받을 수 있는 100원보다 조달 원가가 110원, 120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해 연도에 그걸 가스 이 요일 금액을 130원, 140원 해줘야만이 내가 보전이 되는데 물가 오르니까 좀 갑시다. 그냥 갑시다. 그래서 정부가 허용을 안 해주게 되면 이 회사는 계속해서 손실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한 5년, 6년 모아다 보니까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회사가 그걸 만약에 비용으로 떨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다 지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케이스는 후속까지 말씀을 드리면 다행히도 그 누적된 그 금액이 어마어마무시 컸었는데 다음해 연도부터 다행히 환율이 완전히 됐어요. 그다음 가스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100원을 유지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손해가 자동으로 보존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다들 좀 행복하게 끝을 낸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 인식과 관련된 부분. 방금은 자산이냐 부채냐라고 하는 그 정의에 해당이 됐다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재무제표에 인식할 거냐 말 거냐 추가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부채 같은 경우에는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측정의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수익 같은 경우에도 미래 경제 효익이 증가를 해야 되고 측정의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드린 자산이냐 부채냐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인식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좀 보셔야 됩니다. 글로벌 브랜드 상위 10대 기업을 2015년 걸로 좀 갖고 봤는데요. 애플이 1위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7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까요? 자산일까요? 우리 보통 인식은 안 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아닐까요? 애플사, 애플 사과 베어 먹은 사과 로고인데요. 그 애플 브랜드는 이 회사가 신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건의 결과치입니다.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통제할 수 있는가? 당연히 통제 가능합니다. 제3자가 이 애플을 도용했을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소송을 당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통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 경제 효익 유입이 예상되는가? 예상되지 않나요? 애플사에서 그 애플 10 만들어나게 되면 그 전날부터 쭉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미래 경제 효익이 유입이 됩니다. 완벽하게 이 각자의 브랜드는 각자의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을 하지는 않죠. 왜냐고요? 유입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 100이면 100 다 틀려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애플을 1위로 올려놨지만 우리가 자기 맘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1위로 올려놓고 싶으세요? 다 다를 겁니다. 저 같으면 요즘에 테슬라가 굉장히 저는
TV 그 프로그램 보고서 테슬라가 굉장히 유망해 보이던데요. 저 같으면 테슬라를 1위로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 다르거든요. 측정이 신뢰성 있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딱 한 번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매됐을 때. 삼성전자가 애플을 사게 되면 아마 순자산 공정가치 금액보다 어마무시한 금액을 더 줄 겁니다. 그 금액만큼이 이 브랜드 가치가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영업권 형태로 내지는 브랜드 가치 별도 식별해낼 수 있으면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측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것은 취득한 그 시점에 내가 얼마 주고 샀느냐, 그게 역사적 원가고요. 현행 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평가하는 이 시점에 그것을 동일한 제품을 샀을 경우에 얼마일 거냐, 그걸 현행 원가라고 하고요. 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것을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느냐. 현행 원가는 내가 산다면 얼마냐, 그리고 실현 가능 가치는 처분을 한다면 얼마를 받을 것이냐. 그리고 현재 가치는 이미 아시다시피 미래를 그 이자율로 할인한 그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정 방법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측정 기준은 각 개별 기준서마다 하고 있어서요. 개별 기준서별로 측정을 좀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무제표 구성 요소에 대한 접근법으로 저희가 이제 FBT 8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그 은연중에 모든 회계 처리에 대해서 분류, 인식, 측정, 제거, 표시 공식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고요. 이제 단지 여기에서는 경제적 현상과 유용한 정보,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만들 때 작성자 입장에서 만들지 말고 이 작성된 재무제표가 정보 이용자한테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거기에 측면을 맞추게 되면 사실 좀 식별되는 게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서 경제적 현상과 유용한 정보를 집어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그 제약하는 요소로서는 원가, 효익,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하더라도 작성자 입장에서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효익인데 작성자 입장에서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약 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적 현상과 유용한 정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용자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식별에 있어서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쪽에서 보시게 됩니다. 아까 그 가스공사 회사의 그 부분이 이제 식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에 있어서는 자산으로 식별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자산이 재무제표상의 유형자산인지 무형자산인지 투자자산인지 재고자산인지 거기에 대한 분류네. 그런 분류는 KIFRS 각각 개별 기준서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식에 있어서도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가, 이제 회계 단위까지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개념체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그다음 신뢰성 있는 측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개념체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개별 기준서에서도 그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측정 기준은 그 각 개별 기준서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거 기준, 재무제표에서 언제 제거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표시와 공시에 있어서는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뭐 변동표, 그다음 재무상태표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게 표시가 되겠고요. 공시는 일반적으로 주석 공시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개별 재무제표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효익의 균형을 맞춰라 라고 하는 것은 개념체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개의 단계가 있는데 각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항상 그 질적 특성을 고려를 해줘야 되고 재무정보에 그 다음에 원가 효익 균형을 꼭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종합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서 그 전체적으로 한번 1단계에서부터 그 7단계까지 한번 쑥 보겠습니다. 네버랜드 리조트는 제주도에 설립이 되어 있었고요. 테마파크인 네버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의 파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애니멀 파크가 100만 평방미터 부지 위에 서 있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동물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그 애니멀 파크 내에 한 반 정도로 해서 사파리 월드를 건설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사파리 월드를 건설을 하면 방문자들이 동물들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먹이도 주고 교감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도 매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까지 오게 되면 하루 갖고는 안 될 테니까요. 사파리 별장도 건축 중에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대부분의 이제 사파리 별장도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4월 달에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시작을 하면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걸 좀 보겠습니다. 동해년도 1월 달에 웹사이트를 개설을 했어요. 웹사이트 만들어야겠죠. 이제 그게 1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네버랜드 리조트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 관광을 신청을 하면 그 웹사이트에서 신청도 받고 대금도 지불할 수 있게끔 해서 1억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캠페인 광고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에 박람회에 참석해서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시에서 관광객들 많이 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도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파리 월드는 이제 4월 달에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첫 해이다 보니까 전체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간의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원래 예상했던 손실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숫자였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사파리 월드 토지에서 생태 교란을 유발하고 동물한테 피해를 주는 그 애기 수염이라고 하는 풀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수염이 있고요. 방제 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품 구입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약품 살포 장비, 제초용 칼 구입에 5천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8단계로 봤을 때 8단계는 비용과 효율 관점이니까 빼고요. 그 7단계까지 보게 되면 대부분 처음 취득했을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지금 경제적 목적하고요. 식별, 분류, 인식, 최초 측정까지 다 이루어지고요. 제거하기 전까지는 이제 후속 측정과 관련된 그런 그 모습일 거고요. 그 다음 제거를 하게 되고 이 전 기간에 걸쳐서 7단계인 표시와 공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제에서 경제적 현상은 무엇인가라고 볼까요? 우리는 경제인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현상을 보셔야 되고요. 보면 웹사이트 개설하면서 돈 들어갔죠. 경제적 현상입니다. 광고 캠페인 들어갔죠. 정부 보조금 받았죠. 그 다음에 영업 손실도 좀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약품 살포 장비도 우리가 구입을 하고 제초용 칼에 대한 지출도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경제적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여러분이 이 네버랜드 리조트에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네버랜드 리조트 직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뭐 그냥 다 정보인데 여러분들의 시각을 네버랜드 리조트에 투자를 할지 말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자한테는 어떠한 정보가 가장 중요할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네버랜드 리조트를 만들면서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그 금액을 알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들어갔는데 그게 정말 그 나중에 경제적 효익이 들어올 건지 정말 비용의 성격인 건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이 있긴 있는데 들어간 비용보다 경제적 효익이 더 작은 건지 더 큰 건지 그것도 알고 싶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어간 이 자산, 이 비용들이 미래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가치가 감소하게 될 건데 도대체 이 네버랜드 리조트 이 담당자들은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미래에 감가를 시킬 것인지 그런 것을 알아야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보조금이 들어왔잖아요. 정부 보조금 성격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회사에서 정부 보조금 1,000만 원 받았어요. 그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죠. 이게 정부 보조금이 얼만큼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정부 보조금이 나중에 정부한테 다시 갚아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보조금 제주도 자치로부터 받았을 때 목적이 있는 건지, 이 사용 용도는 어디 어디에만 써라 라고 한 건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한 정보들을 충분히 받아야만이 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제 식별 단계로 2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그 웹사이트는 에버랜드 리조트의 자산인가? 너무 명확하게 자산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과거 사건 결과인가? 내가 1억 원 줬어요. 1억 원 줘가지고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있죠. 웹사이트 누가 해킹 못하도록 다 막아 넣었을 거고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래 경제 효익 유입이 예상되는가? 내가 웹사이트를 열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관광 그 신청받는 결제도 할 수 있고요. 충분히 미래 경제 효익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고 캠페인 활동에 박람회에 참석했다는 지출, 네버랜드 리조트의 자산인가? 자산인가요? 우리 비용으로 떨잖아요, 대부분. 비용인가요? 비용. 네, 자산. 네, 좀 보겠습니다. 과거 사건 결과죠. 내가 지출이 이미 일어났죠. 그 다음에 활동 통제할 수 있는가? 내가 그 광고 캠페인 했던 거 어디에 보낼지, 그 용지라든가 뭐 어디에 보낼 건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이 예상되는가? 내가 미래 경제 효익 유입을 예상하고서 광고를 하잖아요. 네, 다 조건 충족합니다. 자산 확실합니다. 근데 인식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요. 인식은 그 다음 단계 3단계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자산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 손실은 네버랜드 리조트의 자산인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과거 사건의 결과인가? 네. 올해 영업했는 결과 손실이 났어요. 그건 맞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가? 손실은 통제가 불가능하죠. 관광객이 많이 와야 내가 영업 이익이 나는데 관광객 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상대방의 그 의상을 와야 오는 거니까.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하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가? 유입 절대로 안 되죠. 이미 발생 과거 끝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약품 살포 장비라든가 제초용 칼은 자산인가? 또 자산이죠. 이제 하나 항목들을 보면 내가 샀고요. 그래서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제초용 칼 통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미래 경제 효익이 유입이 예상되는가? 지금 생태계 자체가 파괴될 거면 거기에 메꾸는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은 네버랜드 리조트의 부채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건을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부채에 식별하는 그 3가지 조건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로 내가 1,000만 원 받았고요. 거기는 됐는데 현재 기업의 의무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만약에 제주도 정부한테 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부채로 잡으셔야 돼요. 근데 상환 의무가 없다. 그럼 현재 의무가 없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용도는, 이 1,000만 원의 용도는 광고용으로만 써라 라고 했다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 광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그 사실 파악을 해서 부채로 쌓을지, 아니면 거기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받는 그 순간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은행이나 물어보실 때 그 국고보조금 받았는데 이거 수익이에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조건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판단을 하셔서 기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광고 캠페인에 대한 지출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자산의 정의는 충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형자산 성격이죠. 일단 유형자산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적 실체도 없고 식별은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비화폐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사도 장보유라든가 지출, 분류, 자산 쪽 사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물론 이건 마찬가지로 자산의 정의는 일단 충족을 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재화 생산에 내지는 영역 제공에 임대에 관리활동에 사용하느냐, 물리적 형태가 있느냐, 그 다음에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느냐, 여기에 맞춘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광고 캠페인 지출 이런 부분들이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가. 인식 기준은 일단 개념책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가.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있느냐. 미래 경제 효익의 유입이. 그런 부분인데요. 광고 캠페인 지출 같은 경우에는 유입될 가능성이 사실 높은지 낮은지는 모르겠어요. 유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잘하면 높을 수도 있고 못하면 낮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을 충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고비는 비용으로 떠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장비 재초용카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겠죠.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회계 단위를 잠깐 볼까요? 일반적으로 방금 든 사례에서는 대부분 회계 단위가 간단해요. 근데 한 가지 그 제초용 가위라든가 칼을 좀 볼까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살 거예요. 근데 하나 회계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맞을까요? 묶어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것도 상황에 맞춰서 정말 중요한 장비가 있을 수 있어요. 제초용도 그냥 가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큰 차가 필요해서 한꺼번에 제초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또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야말로 중요성에 따라서 조금 구분해서 회계 단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성자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금액으로 측정돼야 되는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명확한 금액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세금도 가산을 해야 되고 매입 할인이 있다면 차감을 해라. 그리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는 직접 원가는 또 포함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주문을 했는데 해외에서 사는 거다. 가격 자체는 100만 원인데 이동하는 비용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다 해서 그 자산에 대한 가격으로 취득 원가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부분인데 자산을 해체 제거하나 부지를 복구하는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떠한 토지를 살 때 쓰레기 매립장 용도로 딱 살 때 이게 10년 정도 매립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못 쓴다라고 하게 되면 법률에서는 그러면 10년 후에 용도로 다 쓰게 되면 복토라든가 흙을 갖다 덮는다라거나 기타 제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토지를 사는 순간 그 비용은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 비용만큼은 이 토지의 취득원가에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자산으로 쌓고 동시에 부채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그 토지 못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복구 좀 해줘야 됩니다. 시멘트도 발라줘야 되고 원상복구 시킬 때 일반화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건데 내가 그 사업을 해야겠다 싶으면 꼭 필요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취득원가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표시되고 공시되는 건가라고 하는 건데요. 표시 규정은 그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별도 항목으로 표시를 하고요. 각각의 그 특성에 맞춰서 유형자산인지 투자부동산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공시 규정과 관련해서는 주석 공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감가상각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초기말 차이 부분을 나눈 변동에 대한 정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종합 사례라고는 했으나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서 좀 간단한 사례를 개념으로 봤고요.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쉬고요. 추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